여러분,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동차가 직접 리스 대금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사람들에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히 독립된 스스로 소유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차 자체가 회사이며 스스로 사업체의 주주이자 주인이고 인간의 소유를 벗어난 철저히 주체적인 경제 독립체로 존재하는 자동차의 등장입니다. 이 얘긴 저명한 비트코인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2015년 강의 내용이자 그의 책 비트코인 그 시작과 미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존 산업을 무너뜨릴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 융합되면 지금껏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합은 한낱 몽상가들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차를 두고 다가올 우리 인류의 미래상이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가 이끄는 AI의 놀라운 발전을 통한 자율주행의 완성이 있는 거죠. 2019년 4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0년 런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보택시는커녕 자율주행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론의 언행을 보며 수많은 언론과 비평가들이 일론 타임이다, 사기꾼이다라며 놀리고 비아냥댔지만 그런 그 순간에도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론바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장주 장기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현재 모습만 보면서 그 기업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적 로드맵을 이해하고 CEO나 창업자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의 절반을 애플로 담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펀드인 바론 파트너스 펀드의 41%를 테슬라로 담고 있는 론바론 같은 사람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진화해 나갈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테슬라를 완벽히 이해한 장기 투자자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대충 듣고 파악하는 일반 대중의 시선이 확 갈립니다.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전기차를 조금 빨리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을 뿐인 그런 조금 새로운 회사? 아님 그 선점의 이점마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업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전기차 회사가 뭐 그렇게 혁신이라는 거야? 테슬라가 종교냐? 뭐 이렇게 난리야? 야, 그냥 기업이야.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늘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신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위대한 기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론바론과 같은 성장주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과 CEO가 그리는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바라보는 거죠. 론바론은 일론이 2019년에 말했던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2020년에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단기적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진화 유무이며 점점 완성되어가는 FSD를 보며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50년 된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다. 결국 모든 차량은 테슬라의 FSD를 사용할 테니 그 누구도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말에서 보듯이 론바론은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를 차량 내에서 구동하는 부품과 함께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AI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로보택시 사업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기다리는 2030년, 2040년에 10년, 20년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구현될 이벤트들을 지금 당장 향후 몇 년 안에 했니 못했니로 자신의 투자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장밋빛 미래 설명하는 건 잘 들었는데
결국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야? 그래봤자 지금 전기차 팔고 있는 거 맞잖아. 뭘 자꾸 그럴싸하게 포장해. 그냥 전기차 회사 아냐?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피터 틸은 그에 저어서 제로투원에서 영속성을 갖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모방과 경쟁을 통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1에서 n이 되는 일을 하는 대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0에서 1을 만들며 미래 시장을 독점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피터 틸이 던지는 메시지이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하고 있는가? 창조적인 독점 기업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미래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들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주 장기 투자의 목표를 단순히 가격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 기업의 로드맵상 어떤 목표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난 10배 오르면 판다. 난 2030년까지만 투자할 거다. 이런 가격과 기간이 매도의 기준,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종결짓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의 몇 번째 단계, 그들이 말하는 어떤 미래의 구현까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와 같은 장기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돈을 벌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닌 미래를 향해 바둑판에 놓는 포석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피터 틸이 강조한 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앞으로 확장될 인터넷 기반의 쇼핑, 즉 이제와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매점 비즈니스를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시절에 갑자기 사람들을 인터넷 쇼핑을 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엄청나게 어려운 혁명이며 기존 오프라인 사업들과 완벽히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쉽게 이룰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영리하게도 오랫동안 보관해도 유통기간이나 재고관리가 용이한 책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일반 서점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책들에 집중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이유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일부 서적은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기를 꺼렸지만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 책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이너한 책들을 보유하는 건 그런 책들을 찾는 가장 열정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즉, 서점에서 멀리 살거나 평범하지 않는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구세주와 같은 대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소매점이라는 영역에서 책이라는 하나의 아이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팔리는 희귀한 서적들부터 독점하기 시작했던 아마존은 결국 CD,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 몸집을 불려서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1위인 AWS까지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마존의 이러한 경영 전략을 알고 있는 동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제프 베조스는 왜 책이나 팔고 있는 거야? 1년에 책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고작 책이나 파는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마존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동의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다 먹겠다는 그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생각한 가시적 성장의 단계까지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겁니다. 즉, 모든 게 그렇지만 장기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지속력과 믿음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 역시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이 전략대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고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의 고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과 함께 대중들에게 전기차라는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모델 X, 3, Y로 이어지는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세미와 사이버 트럭의 출시, 더 나아가 보급형 전기차인 일명 모델 2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수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학습되면서
현재 그 어떤 회사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운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모빌리티 AI가 완성되면 이걸 다양한 차량과 연결해서 영상 맨 처음 언급했던 AI가 스스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나 세탁, 쇼핑, 약국, 숙박 등의 각종 서비스를 모빌리티가 스스로 이동해서 사용자를 찾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빌리티가 인간과 만나는 최종 접점, 일명 라스트 마일에는 무조건 로봇이 등장합니다. 도로 위를 자율주행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를 찾아가면 이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는 집 앞까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서비스를 완료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도 꼭 라스트 마일 로봇이 등장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FSD와 동일한 AI를 탑재해서 다양한 인간의 행동들을 연습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꿈같은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이커머스 시장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세상이 오고 음식도 시켜먹고 여행 상품도 사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직접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행보에 집중해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따라가며 그 장기적 추세에 투자하는 게 바로 성장주 장기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롬바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방과 경쟁을 통해 1을 N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순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판매하는 제품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서 그 판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축적되고 완성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레거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포함해서 로봇, 드론, 항공 등의 모빌리티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큰 수익을 내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의 자동차 인도량, 판매 실적, 영업이익의 추이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지금 시점에는 그런 단기적인 경영 지표들보다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특화형 AI와 그 AI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로보택시,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위한 AI 탑재 로봇의 발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단기 실적을 핑계대며 요동치는 가격과 언론과 증권 전문가들의 잡음을 멀리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 로드맵을 함께 바라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트 속의 과거 움직임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갖는 미래를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 선명하게 그려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등장했던 헨리 포드, 록펠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인 포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 등의 위대한 기업가 CEO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최고의 0.1%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럼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을 합친 포텐과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CEO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은 모두가 안 된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혁신과도 같은 발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한 0.1%의 창의적인 천재와 그 0.1%의 천재를 초기에 알아보고 그의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태운 0.9%의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인간이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이들이 만들고 발전시킨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발전의 순간순간을 그 1%들과
그들이 만든 비즈니스들의 전략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반 0.1%의 천재인 헨리 포드가 변속기와 악셀레이터가 붙어있는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와 비교하면서 향후 촉발될 폭발적인 기술 발전과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이 가지고 올 미래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그 당시 자동차의 단점만 지적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였지만 그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정확히 읽어내고 빠르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미국 전역의 모든 도로에 자동차의 동력원인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 인프라를 만들고 정유회사의 지분을 늘려간 0.9%의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인간인 록펠러는 헨리 포드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엄청난 비즈니스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즉,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은 헨리 포드와 그 제품이 확산되고 사용될 인프라를 구축한 록펠러는 시대의 천재들인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역시 비슷한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강당만한 크기의 거대한 컴퓨터라는 존재를 반도체의 개발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발명으로 연결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이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다면 그 당시 폐쇄적이었던 애플 전용 OS인 맥OS를 자신들만 사용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에겐 허용되지 않았던 틈을 노려서 그 외의 모든 컴퓨터 브랜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OS를 개발해서 애플과 대립각을 세우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전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했던 빌 게이츠 역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워지니악과 함께 앞서 얘기했던 1900년대 초반의 헨리 포드, 록펠러에 비견될 수 있는 천재이자 위대한 사업가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1900년대의 자동차의 발명과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헨리 포드는 자동차 개발 판매, 록펠러는 주유소 인프라 구축이라는 각자 명확히 구분된 사업 영역을 갖고 성장했다면 1980년대부터 시작됐던 개인용 컴퓨터의 발명과 보급 단계에서는 하드웨어인 컴퓨터 자체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용체제이자 일종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OS를 애플이라는 한 회사가 모두 개발해서 폐쇄적으로 보급했다면 이에 대항한 반 애플 진영의 OS를 공급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과거 록펠러와 같이 엄청난 부를 얻으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의 하드웨어와 기반 인프라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확보하고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애플과 개방형 생태계를 추구하며 모든 PC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대립하며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또다시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컴퓨터를 다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혁명으로 이끈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또다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2010년대의 스마트폰 시대에도 애플은 iOS라는 자신들만의 운영체제를 폐쇄형 전략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겐 공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제품에만 적용하며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과거 1980년대 컴퓨터 시대의 역사와 동일하게 애플의 폐쇄형 전략에 대항해서 전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신들의 OS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낸 구글이 등장한 겁니다. 컴퓨터의 시대엔 마이크로소프트였다면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 역할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통해서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거죠. 물론 이런 폐쇄형 전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만들며 컴퓨터의 시대를 이끌었고 또다시 스마트폰의 시대까지 이끌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애플을 경영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0.1%의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애플은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2조 750억 달러, 원화로 약 3,654조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1900년대 자동차 시대를 이끌었던 헨리 포드와 록펠러는 제품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했고 1980년대 컴퓨터의 시대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제품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품의 확장성과 활용성의 핵심인 OS라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했으며 시간이 지나 2010년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어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애플과 구글이라는 경쟁 관계만 바뀐 채 동일하게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OS 경쟁의 구도가 유지되면서 현재까지도 그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20년이 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혁신 비즈니스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핵심 발명과 비즈니스의 성장에는 0.1%에 해당되는 천재 퍼스트 무버와 0.9%의 통찰력 있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존재했다. 둘째,
그들은 단순히 제품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궁극적인 사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전략을 끊임없이 구축해왔다. 셋째, 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결론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인프라나 OS를 확보한 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제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당시에 최첨단 제품이라면 더더욱 이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등장했던 헨리 포드, 록펠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인 포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 등의 위대한 기업가 CEO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최고의 0.1%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건 구독자님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갈리실 텐데요. 혹시 그럼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을 합친 포텐과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CEO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런 기업과 천재 CEO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1900년대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기차와 비교하면서 자동차는 느리고 비싸고 몇 명 못하는 멍청한 발명품이라고 헨리 포드를 욕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2010년 당시 일론 머스크가 CNN에 출연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만들겠다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기고 망상에 쩔어있는 잡념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2023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모델 중 내연기관을 모두 포함해서도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의 모델 Y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현재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차, 자율주행카라는 혁신 비즈니스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또한 과거 자동차 시대에 제품과 인프라 구축을 헨리 포드와 록펠러가 나눠서 진행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면 테슬라는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매년 인도량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조사이면서 스스로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를 전 세계에 5만 5천여 곳이 넘게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인프라 구축 회사입니다. 즉 헨리 포드와 록펠러를 합쳐놓은 미친 조합을 120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혼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80년대 컴퓨터의 시대와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의 승자들은 서로 시장의 핵심이 결국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OS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지만 현재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폐쇄형 OS 전략을 펼치는 덕분에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나머지 빈자리 수요를 채우면서 개방형 OS 전략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다면 현재 테슬라는 자신들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에게 오픈하고 자신들의 충전 방식인 NACS를 북미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대륙, 다른 지역들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테슬라가 오래전부터 록펠러의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전기차 개발과 함께 구축한 충전 인프라의 경쟁력이 과거 애플의 폐쇄형 전략이 아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길을 감으로써 더욱 강화될 겁니다. 또한 이런 테슬라의 개방형 전략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메이커들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AI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팔린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보내온 수십억 개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 즉 챗GPT가 거대 언어 모델 AI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텍스트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서 질문에 답하고 대화하듯 그때그때 운전 환경에 맞는 답을 AI가 스스로 도출해내는 구조로까지 이번 FSD 12 버전을 통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하는 후발주자들에겐 마치 현재 스마트폰의 OS처럼 도저히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할 엄두가 안 나는 엄청나게 높은 진입장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테슬라에겐 애플과 같이 폐쇄형 전략을 쓰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님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전략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레거시 자동차들을 자신들의 자율주행 OS의 파트너로 흡수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론이 올해 6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의 개막식 축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업체들에게 공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듯이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를 넘어 자율주행카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현 시점에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 인프라 구축 회사를 넘어서 모든 차량에 사용될 자율주행 OS를 보유한 AI 기업으로 진화해서 역사상 본 적 없는 가장 폭발적인 비즈니스의 확장을 일으키려는
일론 머스크라는 0.01%의 천재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론이 그리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과거 22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Q&A에서 테슬라는 애플과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아람코의 시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론이 애플과 아람코의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언급했다기보단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애플과 전세계 정유 인프라 정점에 있는 아람코라는 기업의 상징성을 통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비전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공유와 일론의 자율주행 AI 공유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을 통해서 점점 더 구글의 개방형 OS 전략까지 포용하면서 테슬라는 애플 플러스 아람코 플러스 구글 같은 기업, 일론은 헨리 포드 플러스 록펠러 플러스 스티브 잡스, 거기에 추가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경영 전략까지 모두 종합한 완성형 CEO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는 테슬라 딱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겁니다. 이 한 종목 안에도 이미 영상에서 설명드린 핵심 비즈니스인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개방형 자율주행 OS 회사까지 세 개의 굵직한 산업이 담겨있고 이와 연계 파생된 자율주행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전기 자율주행 차량 전용 보험회사,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사 및 판매 서비스 기업, 대용량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가팩토리라는 공장 자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산업군과 기업들이 담겨있고 이 수많은 기업들을 컨트롤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펼치는 경영 전략이 과거 120년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였던 천재 CEO들의 엄청난 한 수 한 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순히 수익률이 좋고 변동성이 높은 고성장 기업이라고 무미건조하게 설명하거나 나스닥 시총 6위에서 7위권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서 소설을 썼던데 재밌는 소설은 잘 들었고 그게 정말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헛바람 넣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고 선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그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언급된 내용 모두가 다 망상이라고 느껴지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단, 만약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가능성을 보셨다면 머릿속으로 동의가 되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정리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가볍게 여기고 사팔사팔하면서 구간을 잘라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하나씩 구현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함께 바라보면서 동업자 마인드를 갖고 투자해 가시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부동산과 비트코인이 아닌 주식을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주식 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